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장르는 바로 EDM이죠. 이 EDM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DJ이고요. DJ가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자 포브스에서는 연일 DJ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리스트가 발표됐는데요. 가장 많은 돈을 버는 DJ 리스트가 공개됐고 영국의 켈빈 해리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화제는 켈빈 해리스가 아닌 다른 DJ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2012년 1위를 기록했던 티에스토인데요. 한 기자가 티에스토에게 1위를 빼앗긴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봤고 티에스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0만 달러 이상 단위의 돈은 내 관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너무도 많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무엇을 살 것인가? 금으로 된 자동차? 내가 그 리스트의 1위이건 10위이건 상관없다. 나는 차라리 그래미 어워즈를 받고 싶다.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면서도 충분히 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벌어봤자 체감도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소위 말하는 개념 발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DJ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버는데요. 아프로잭이란 인기 DJ는 페라리를 사자마자 사고를 해서 몇 시간 만에 그 돈을 다 날려버리기도 했고요. 데드마우스 역시 페라리를 구입해서는 이상하고 유치한 도색을 해버려서 이 자동차에 대해 프라리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티에스토의 곡 듣겠습니다. 얼마 전 신보에 수록된 곡 레드 라이츠입니다. Just run them red lights. We could just run them red lights. There ain't no reason to stay. We'd be like years away. We could just run them red lights. We could just run them red lights.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부지 입찰이 조금 전 오후 4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한전이 다음 달 말부터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게 되는 이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 한전 부지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감정가만 3조 3천억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내기 위해서 너무 높은 값을 부르게 되면은 혹시라도 승자의 저주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승자가 되어서 사는데 이후에 어려움에 빠지거나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이면은 새 주인이 아마도 결정이 되겠죠. 자세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박합수 부동산 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전에 한전부지 입찰이 마감이 됐던데 어디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나요? 네, 지금 이제 확실하게 그 입찰을 참가했다고 밝힌 데는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업체들도 참가를 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두 군데는 이제 정확하게 입찰을 했고요. 네.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 모비스 이렇게 세 개 계열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외국 자본들도 관심 가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지금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하는 그 녹지그룹이 예. 초기에 좀 관심을 표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카지노 그룹으로 알려진 그 센주 그룹도 이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주그룹도요. 예.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 국제 업체들은 그 참가 조건이 49%의 지분만 가질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51% 이상 이제 국내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외국 업체가 주도적인 사업을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참가를 했는지는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네. 입찰한 금액은 공개가 안 되나요? 사위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감정 가격입니다. 네. 3조 3,346억 원인데요. 사실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또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전 자체에서 이제 내정 가격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금액은 또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또 사실상 입찰에서의 방식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내정가 공개 입찰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 이상을 쓴 업체 중에서 최고가가 이제 낙찰이 되는 건데, 이번엔 그 내정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얼마를 내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길이어서 사실 좀 깜깜이 입찰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금액은 이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을 보면은요, 뭐 4조, 5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네, 될까요? 지금 이제 금액이 마구 올라가죠. 네. 예. 근데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이미 감정 가격 자체도 다소 좀 고평가가 돼 있는 금액입니다. 3조 3천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장부 가격은 2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도 좀 평가가 높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자꾸 이제 낙찰을 위해서 금액을 더 쓰게 되다 보면 자체적인 그런 사업성에 상당 네. 부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지나치게 높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좀 이 알려진 두 기업은요, 그룹은 좀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왜 이 땅에 좀 매달리는 걸까요? 우선 이제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그룹은 역시 현대차 그룹입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재동에 사옥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협소한 상태에서 당초에 가지고 있는 뚝섬 개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쪽 그 한전 부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관련 뭐 컨벤션 이제 전시장이죠. 네. 연구소나 이런 그 사옥 용도 결국은 이제 이런 자동차의 대표적인 그 복합 용도로서 일종의 이제 랜드마크 입지로 이곳을 선정했다라고 보게 되면 네. 현대차 그룹은 이제 그룹의 어찌 보면 최대 목표를 삼고 이곳을 선정해서 지금 지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강남역에 그 대규모 사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헤란로를 이제 중심선으로 해서 삼성동까지 이게 이어질 경우에는 네. 결국 이제 강남의 이 테헤란 벨트가 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업무지구로 형성이 된다는 차원에서 상당 부분 또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상징성이라고. 그룹 차원에서도 네.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동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같은 이제 삼성이 두 번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그 이름 브랜드 가치가 더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이 한전부지라고 하면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의 의미도 있잖아요. 이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 보면은 기존의 부지 매각이 잘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전부지가 잘 팔리면은 어떤 좀 돌파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와중에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사옥이나 종전 부동산을 이제 매각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이제 여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있어서 개발 사업이 과거처럼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이유가 좀 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들은 2016년도까지는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일종의 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쫓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헐값 매각 시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팔아야 돼서요. 네네,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왜 팔아야 되는가는 뭐 당연한 명제가 있죠. 물론 우선 이제 이전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요. 네. 다시 또 여기에 사옥을 남겨놓게 되면 언젠가 되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획이 되돌아오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부지는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이 될 겁니다. 역시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 한전 부지는 워낙 노른자이기 때문에 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LH공사가 보유한 그 분당에 있는 사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네. 기관별 그런 차이는 아주 극심하게 나타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전 같은 경우에는 또 부채가 많잖아요. 네네. 이 땅 팔아서 빚 좀 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 공공기관 그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그 경영 정상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7년까지 14조 7천억을 상환하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번에 그 매각 자금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뭐 4조 원 전후가 되든 어떻든 간에 이런 금액은 뭐 일정 부분 부채 상환 용도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전은 아직은 이게 부채 상환 용도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한전 부지가 주인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땅 주인이 한전인 것은 맞는데 네, 여기에 개발 인허가권은 또 서울시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땅을 사는 사람이 또 서울시와도 협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기부 체납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기부 체납은 어떤 건가요? 기부 체납은 그야말로 이제 기부입니다. 기부. 그러니까 무상으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40% 기부 체납을 하라 그러면 내 땅의 40%를 서울시에 증여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상 네. 증여죠. 그만큼 이제 그 땅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땅이 없어지니까 그런 사업성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과도한 그런 비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 인허가권자는 지금 이제 한전 부지 같은 경우 이제 3종 주거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 기준으로는 용적률 250%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이제 상향시켜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용적률이 800%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개발 여지가 확대되고 또 층수 같은 경우도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초고층은 이제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이 초고층 개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받으면 그의 대가로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이런 일종의 이제 교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 팔고 그다음에 사서 상업용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경우에 기부 체납은 거의 40%가 정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40%의 기억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네. 그때 여의도의 그 아파트들을 지금 이제 당연히 3종 주거지역인데 이거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용적률 40%가 한번 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네네, 있었군요. 네. 그러면은 토지를 어쨌든 사는 데만도 지금 그 팀장님은 한 4조 원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감정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제 내정 가격은 또 감정가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을 해놨을 거로 예상을 해보게 되면 네. 거의 4조 원을 전후해서 네. 물론 이제 이런 그 입찰은 3조 후반대가 될 수도 있고 뭐 4조 예. 초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 대략 제가 보기에는 두 개 업체가 지금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전후해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조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매입 가격을 네. 지불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또 기부 체납도 해야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돼요.
네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휘청거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는 없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조 원 전후에서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에 따른 또 개발 비용, 사업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건물을 짓는 이런 간단한 비용만 계산해도 또 여기서 또 뭐 한 4, 5조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10조 원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그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일정 부분의 또 사업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낙찰은 받았으나 그야말로 또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또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이제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는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 두 업체는 결국 이제 사업 용도로 자기가 직접 자가 사용 용도로 쓰면서 일정 부분 사업용을 하겠다는 이런 실수요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합한 그런 용도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적자를 보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그 경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다 그런 상징성, 말씀이시네요. 랜드마크 자리를 확보해서 네. 회사의 그 사세를 확장하는 이런 의미로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형의 이익이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유찰되진 않을까요? 유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정 가격 이하로 쓸 경우에 내정 네. 가격이 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하로 쓸 경우에는 이제 유찰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래서 사업성을 아주 그야말로 뭐 냉철하게 평가해서 그렇게 좀 금액을 낮춰서 쓰면 이 내정 가격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또 유찰될 수 있는 그런 네. 개연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이걸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요. 네. 이 개인의 입장에서 이 한전부지 매각을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 어떤 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가 역시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뭐 사업 비용이 거의 10조 원 가까운 그런 금액이 들어가니까 네. 역시 우리나라 또 개발 사업 역사상 지금 이제 용산 그 국제 업무 개발 사업이 31조 원으로 이렇게 예상됐었습니다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이 금액은 뭐 거의 이런 그 개발 사상 그래도 뭐 최대 금액이 아닌가 해서 이 금액이 첫째는 뭐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관심 사항이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자리 자체가 워낙 그 강남 지역의 그 노른자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대로 개발될 경우 미래 가치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네. 입지라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여기 이제 도시 계획을 하기를 그 일대에 이제 그 서울 의료원이나 뭐 감정원 내지는 이제 그 잠실 운동장까지 아우르는 일종의 이제 그 마이스 단지라는 이런 그 지역을 설정해서 네. 서울시가 일종의 이 지역을 특화한 그런 집중 특별 계획 구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향후에 서울에서의 그런 그 역량, 상징성 네. 면에서도 대표적인 업무직으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 이건 좀 한번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은행의 박합수 부동산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 열리죠. 이 통화정책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알짜 부동산 재건축을 할 때 소형주택을 짓는 의무 비율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문자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해주시면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주소는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 _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율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하는 조사입니다. 성급하게 사업을 했다가 중도에 취소하거나 재정을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줄여서 예타조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예타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예타조사 대상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500억 원짜리 사업을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마구잡이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 열리게 되겠죠.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앞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경제정책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이 있고요. 또 통화당국에서 하는 통화정책이 있는데, 미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008년 미국이 경제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네, 민간 부분이 너무나 부채를 많이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가계 돈 빌려서 소비했고, 기업은 돈 빌려서 투자를 했거든요. 네. 지나치게 소비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경제위기가 와가지고 가계가 소비 안 하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니까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부가 돈을 썼었죠.
정부가 정말 돈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이기 전에 한 60%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 100%가 넘었거든요. 정부가 예. 그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 부채 한도에 걸린 것이죠. 정부가 이제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통화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연방 기금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결정한 기준금리가 비싼데 그거를 5.25%에서 0%까지 내리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양적 완화를 단행했죠. 양적 완화라는 게 소위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내가 푸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본원 통화를 무려 3조 2천억 달러 엄청난 돈을 또 풀었죠.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돈 풀어놓으니까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주가가 S&P 500이 미국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데요. 73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00 근처에 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 금융자산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증가했죠. 네. 그래서 미국 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 정도 되는데요.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기 전보다 미국 GDP가 한 7%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2008년 2분기에 경제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 7% 증가했으니까 매년 한 1%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걸 그렇게 큰 증가는 아니지만 일단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됐다. 예, 그리고 고용도 증가하고 실업률도 이기 때 한 1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6.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그러니까 있었네요. 효과는 있었죠. 네.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위기 이전에는 경기보다는 물가였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이번 들어와서는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하고 GDP 갭이라는 걸 두 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물가는 미 연준이 한 2% 정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2%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난 7월 FOMC 의결문 보더라도 물가가 점차 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물가가 좀 오르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한 2% 정도 되면은 거기가 이제 올 때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좀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GDP 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GDP 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걸 꼭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잠재 성장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아래로 한때 7%나 떨어졌습니다. 네. 성장 능력보다 7% 아래로 성장한 거죠. 최근에 경제가 좋아지고 그게 지금 마이너스 4.5%로 좁혀졌습니다만은 아직도 능력보다 4.5% 정도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제 미국이 성장. 이제 네.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보다는 이 GDP 갭이라는 걸 훨씬 더 중요시하거든요. 네. 물가는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는데 GDP 갭 경제가 나쁘니까 아마 금리를 인상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 이게 좁혀지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제 생각은 내년 상반기에도 좁혀지지 않을 것 같고 하반기쯤이야 가면서 상당히 좁혀져가지고 그때서나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이 수도꼭지를 풀어놨잖아요. 물을 많이 돈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걸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게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는 건데 요 속도나 조정 같은 것들은 계속 되겠죠? 네, 3차 양적 완화에서 매달 미국 연준이 850억 달러 풀기로 했었죠. 네. 근데 작년 12월부터 그걸 계속 줄이고 지금 250억 달러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100억 달러 줄이고요. 그다음에 10월 28일, 29일도 FOMC가 있는데 거기서 150억 달러 줄이면은 완전히 이제 푸는 거는 더 이상 풀지는 않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식 거를 사놨는데 연준이 그게 만기가 들어오면 이것 가지고 대출사했었고요. 이거를 이제 안 하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사놨던 채권을 파는 경우 이 단계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단계가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은 아까 GDP 갭이 좁아지는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은 너무
따르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였죠. 버냉키 쇼크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금리 올릴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많이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주가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미국 주가가 좀 버블에 속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거품이 아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크 파버 같은 분 이런 분은 올 가을에 주가가 20 내지 30% 떨어질 것이다. 소로스도 주가가 조만간 하락할 것이다. 그다음에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이것도 너무 가대평가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미국 경기 산업 생산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나 가대평가됐는가 이걸 보는데 한 24%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이 수준은 2001년 네. 미국 IT 버블이 있었는데 그 정도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이 돈을 줄이거나 네. 금리를 인상할 시점 되면은 이 버블이 붕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버블이라는 게 속이 빈 방울 아닙니까? 예. 예, 속이 비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네. 반드시 터지기는 터지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지만은 지금 방울이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품이 막 방울이 커지고 있으면은요. 예. 그걸 뭐 뻥 터트리지만 않고 살살 바람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통화 정책이 가야지 될 방향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가가 만약 버블이 터질 시점이 되면 주가 버블이 터지면 사실 미국 소비 증가가 자산 가격 상승, 주가 상승, 금융자산 증가에 의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 4차 양적화나 단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미국 금리 인상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는 오히려 저 주식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면 미국 주가가 거품 영역에 들어선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터지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하고 비교하는데 우리가 산책하다 보면 개가 주인 앞서가지 않습니까? 네. 개가 주인한테 너무 앞서가면 뒤를 돌아다보게 돼요. 그리고 주인 뒤로도 한번 갈 수도 있고 주인 곁으로 돌 수가 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거품이 터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품이 정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돼서 이렇게 해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려면 네. 주가가 현 수준에서 머물고요. 네. 경기가 굉장히 빨리 회복돼야 돼요. 예. 근데 경제가 단기간에 뭐 산업 생산이나 GDP가 24% 갭을 좁힐 만큼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아마 시장의 이 갭이 움직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동안 그 네. 1년 이상 이런 게 지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거품이 생겼다고 금방 꺼지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속이 비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터지는 거죠. 그 알겠습니다. 시점이 아마 내부적인 충격이어서 터질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좀 조심스럽게 미국 시장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거품이 껴있는 걸로 보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꼭꼭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부가 뭐 규제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중에 이 재건축할 때 소형 주택을 꼭 지어야지 되는 의무 비율을 없앴죠.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난 9월 1일 날 발표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소형평 공급 비율 등을 이제 시도 조례에서 시도에다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이제 폐지하는 걸로 지난 16일 날 국무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과밀업제권자, 과밀업제권자를 하면 서울하고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과밀업제권으로 돼 있는데, 요 지역들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지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를 60% 이상만 건설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어떤 그 제한만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이게 그 조례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뭐 조합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가지고 재건축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절차에 걸쳐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개정안이 지난 16일 날 이제 국무회를 통과를 했죠. 네. 요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가지고 9월 중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6개월 후인 내년 2015년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형 주택의 의무 비율을 폐지했다. 이걸 꼭 지어야지 되는 것을 그렇지 않도록 하게 됐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배경. 정부가 밝힌 이유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선 그 최근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여기도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폐지를 했다. 예. 이제 그 근거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소형주택 인허가 건수가 2007년에는 26.2%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는 39.2%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건설사가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는데 시장에서 보는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주택 시장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내수도 살고 또 경제 회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예. 이제 주택 시장 살리는데 재건축만 한 게 사실은 없잖아요. 또 제일 빠르고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강남권에 이제 집중적으로 수혜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시장 회복을 시키는데 최고의 어떤 선택 카드다 이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서 내수 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좀 회복시키는데 일조를 시키겠다 이런 네. 어떤 포석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김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 예. 근데 일부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해서 소형 주택이 공급이 되는 좀 물량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또 전세가 상승으로 한편 또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줄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려도 하거든요. 예, 예. 우선 뭐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소형 주택의 선호도가 높고 또 인구 구조 및 수요 어떤 변화를 비춰봤을 때 건설사들이 뭐 지어라 하지 않아도 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말씀했던 대로 우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권 등 강남권은 목동들이 이제 주요 그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그 소형주택 공급을 기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제 고급화 단지를 또 추구하게 되고 네. 또 조합 수익성 하락 등을 이유로 해서 공급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형주택 희귀성으로 와가지고 가격하고 전세값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이게 60제곱미터 이하면 서민들이 사는 그 주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주택들이 이제 공급들이 상당히 늘어나면 지금도 가격 주도를 상당히 하고 있는 그 평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 상당히 이제 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 쪽, 반포 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쪽 재건축 단지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많이 수혜를 보고 또 예. 이렇게 되면 중대형 공급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우리가 이렇게 2004년에 네. 지금 중대형 그 전까지만 해도 중대형 아파트들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2004년에 그 소형주택 이거 규제 완화를 시켜가지고 중대형 아파트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지금은 소형주택이 선호도도 높고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중대형 아파트에 또 쏠림현상으로 가서 이게 가격폭이 상당히 중대형 아파트는 아무래도 중산층 이상 사는 사람들이 또 거주하고 또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입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주택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이게 이제 이 재건축 얘기하고 같이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이 주택의 전매 제한도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주 의무 기간도 줄어. 예. 이것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다 혹시라도 다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지금 뭐 일부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하반기에 그 전세값을 부추길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선 그 금리가 굉장히 저금이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네. 또 입주물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 강남권 재건축하고 강북권 뉴타운 이주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9월 1일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들이 굉장히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전세 수요는 많고 뭐 그동안에 굉장히 누적되었으면 반전세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전에 어떤 그 전세값 고국 행진이 올 하반기에 다시 좀 대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가 의도했던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내수 부양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전세값 상승하고 맞물릴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의도한 건 또 이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좀 그 엇박자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네. 정부는 뭐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뭐 의무도 있는 거고 예.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건데 전세값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올 하반기에 전세값 상승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이지거든요. 예. 다만 정부가 내심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0월 달 정도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가 많은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가도 오르고 추경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직 추경 매수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추경 매수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가름 날 텐데 아마 한두 달 정도의 어떤 한두 달 정도의 시장 흐름을 좌우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어떤 분위기로 보거나 어떤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 움직임을 봤을 때 네. 그동안의 침체기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좀 추경 매수가 가능해서 그동안에 네. 좀 굉장히 저가로 했던 것들이 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어떤 시장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전세값은 오를 가능성은 높아 그렇죠. 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한 4-5가지 어떤 그런 우려 섞인 그 내용들로 인해서 네. 하반기 어느 때보다도 작년에 하고 올 초반에는 조금 전세값이 조금 잠잠했었거든요. 네. 2, 3년에 굉장히 올랐던 거에 비춰봤을 때. 근데 올 하반기에는 다시 그런 가능성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올해 초부터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책 한 권에 담아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한국에도 상륙을 했죠.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금요기획에 21세기 자본의 한국판 감수와 해제를 맡은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모시고요. 또 이강국 리스메이칸대 교수도 모셔서 피케티의 열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